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마다 하얀 구름이 쉬어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도 옅감을 하러 가거나 약초를 캐러 갈 때가 아니면 좀처럼 발길을 하지 않는 외딴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만큼 작고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화려한 기와집도 아니요. 튼튼한 대들보를 가진 집도 아니었지만 사시사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큼은 끊이지 않고 따스하게 피어오르는 작지만 정갈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외딴 오두막에는 연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연희는 일찍이 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산비탈을 일구어 감자를 심거나 깊은 산속을 누비며 귀한 약초와 나무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연희의 손끝은 야무졌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와서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연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쓰러워하면서도 그 기특함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산속의 하루는 해가 뜨면 시작되고 해가 지면 어김없이 끝이 나는 단순하고 고요한 시간들의 연속이었기에 연희에게는 찾아오는 손님이라고는 가끔 마당을 기웃거리는 다람쥐나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 가족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밥을 먹을 때면 마루 끝에 앉아 산새들에게 밥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밭을 매다가 힘이 들면 지나가는 바람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면 연희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바느질을 하거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리며 잠을 청했는데 그런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어린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째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을 모르고 퍼부어댔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천을 뒤흔들어서 연희는 무서움에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마치 누군가가 지붕 위에서 발을 구르는 것만 같았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은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어대며 방 안의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혹시나 비바람의 문짝이라도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 되어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어서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잠시 잦아든 순간 문 밖에서 가느다랗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도움을 청하는 아주 작고 힘없는 울음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을 무언가를 외면할 수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연희는 용기를 내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찬 비바람이 얼굴을 때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치에서 야옹하는 희미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연희는 호롱불을 들어 아래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어 원래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는 주먹만한 산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문턱에 머리를 기댄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털은 물을 먹어 축 처져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나, 세상에, 이 빗속에 어미를 잃어버린 개로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며 망설임 없이 젖은 고양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 따뜻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희는 서둘러 마른 수건을 찾아 고양이의 젖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는 어찌나 추웠던지 연희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마자 파고들며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물기를 닦아내자 고양이의 털빛이 조금씩 드러났는데 검은 줄무늬가 섞인 노란 털이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야위고 볼품이 없어서 그저 불쌍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신이 입던 낡은 무명옷을 깔아 고양이를 뉘어주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먹을 것이라고는 찬밥 덩어리뿐이니 이걸 어쩌나.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에 물을 붓고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었고 그것을 식혀서 숟가락으로 떠서 고양이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고개를 돌리던 고양이는 고소한 냄새를 맡자 혀를 내밀어 미음을 핥아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도 귀여운지 연희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먹던 고양이는 어느새 기운을 좀 차렸는지 눈을 반짝이며 연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날씨였지만 오두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고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난 후 늘 텅 빈 것 같았던 가슴 한구석이 이 작고 여린 생명의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연희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서 눈부신 햇살이 오두막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연희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이불을 개려던 연희는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젯밤 분명히 주먹만 했던 고양이가 하룻밤 사이에 조금 더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털이 말라서 부풀어 오른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잘 잤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연희는 고양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잠시 고민하다가 산과 들을 자유롭게 누비라는 뜻에서 나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하고 부르자 고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연희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았는데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져서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굶주려서 뼈만 앙상했던 녀석이 하룻밤 잘 먹고 잤다고 이렇게 금세 살이 오를 리는 없었지만 연희는 그저 나비가 건강해진 것이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연희가 아침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나가자 나비도 쫄래쫄래 뒤를 따라 나섰는데 그 걸음걸이가 고양이치고는 제법 씩씩하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연희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는 동안 나비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불빛에 비친 나비의 눈동자가 순간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것을 연희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나비에게 줄 밥을 따로 챙겨주며 이제 외롭지 않게 산속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연희와 나비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연희는 산에 갈 때도 나비를 데리고 다니며 마치 친동생처럼 알뜰살뜰 보살폈습니다.
나비는 연희가 약초를 캐는 동안 주변을 맴돌며 벌레를 쫓아주기도 하고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를 서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제법 든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는 깊은 산속이라 나비의 존재를 아는 이는 오직 연희뿐이었고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비의 먹성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연희가 먹을 식량조차 부족할 지경이 되었지만 연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밥을 덜어 나비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나비야, 그래야 이 험한 산속에서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지. 연희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나비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져갔고 털은 윤기가 흘러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의 앙상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나비를 보며 연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나비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는데 문득 나비의 발바닥이 보통 고양이보다 훨씬 크고 두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을 때는 말랑말랑한 솜방망이 같았지만 기지개를 켜며 발톱을 드러낼 때면 날카로움이 예사롭지 않아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나비가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굳게 믿었기에 그 큰 발을 조물거리며 장난을 쳤고 나비도 그런 연희의 손길을 즐기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산속의 나무들은 조금씩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약초를 캐서 말려두어야 했기에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나비가 있어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연희가 돌아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멀리서부터 달려와 마중을 나왔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비를 집에 두고 다녀왔겠지만 혼자 두기 안쓰러워 나비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것이 훗날 마을에 큰 소동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희는 나비를 품에 안으려 했지만 어느새 훌쩍 커버린 나비는 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라 있어서 연희는 나비를 바구니에 담아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나비는 바구니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처음 보는 세상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나비가 평범한 고양이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게 고양이야. 덩치가 왜 저리 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산에서 뭘 주워온 거야.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에 연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서둘러 약초를 팔고 돌아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쳐 놓았지만 사람들은 약초보다 연희 곁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나비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 중에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었고 신기하다며 가까이 다가와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비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지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묵직하게 깔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장터로 나오셨다가 나비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비를 한참 동안 유심히 관찰하시더니 연희에게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연희야, 네가 데리고 있는 저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냐? 연희는 당황하여내 비 오는 날 주워온 고양이입니다.
이름은 나비라고 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촌장 어르신의 표정은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고양이라고 허허. 내 눈에는 고양이로 보이지 않는구나. 저놈의 골격을 보아라. 그리고 저 눈빛을 보아라. 저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산중의 왕이 될 상이다. 촌장 어르신의 말씀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연희는 겁에 질려 나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나비는 제 가족이에요. 순하고 착한 고양이란 말이에요. 연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촌장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셨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모를 수 있겠지만 짐승은 본성을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더 늦기 전에 산으로 돌려보내거라.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 촌장 어르신의 경고는 단호했지만 연희는 나비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품에 안긴 나비의 따뜻한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연희의 발걸음은 갈 때와 달리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그것은 등에 지고 있는 빈지게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촌장 어르신의 서슬퍼런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새근거리고 잠든 나비의 숨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기만 한데 연희의 머릿속에는 산중의 왕이 될 상이다라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맴돌아 좀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연희는 몇 번이나 바구니 뚜껑을 열어 나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곤히 잠든 순한 고양이의 얼굴일 뿐 무서운 맹수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이 오두막을 감싸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은 빠르게 흘러 산골짜기에는 어느덧 가을이 깊숙이 찾아왔는데 푸르던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산짐승들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느라 분주했고 연희 또한 밭에서 거둔 감자와 옥수수를 갈무리하고 뎃감을 모으느라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나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나비는 더 이상 연희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송아지만큼 커지더니 마루 밑에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비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몸집이 불어나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었는데 마치 밤새 누군가가 바람을 불어넣기라도 한 것처럼 덩치가 커져 있었습니다. 연희의 오두막 방은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았는데 이제는 나비가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연희는 한쪽 구석에 끼어 자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좁은 잠자리를 불편해하기는커녕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나비의 묵직하고 따뜻한 체온이 좋아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비의 털은 더욱 촘촘하고 길어져서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목 주변에는 제법 갈기 같은 털이 돋아나 위험 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나비의 먹성 또한 엄청나게 좋아져서 연희가 겨우 마련한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끼니를 줄이고 굶어가면서까지 나비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는데 고구마를 삶아주거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끓여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나비는 고기뿐만 아니라 연희가 주는 것이라면 감자 껍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어치웠는데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식탐이 많아 사나울 법도 한데 나비는 연희가 밥그릇을 가져갈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릴 줄 아는 기특한 짐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가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나비가 기지개를 켜다가 실수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미안한 듯 귀를 뒤로 젖히고 연희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 커다란 덩치로 주눅이 든 모습을 보니 연희는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나비야. 힘이 세진 건 좋은 일이지. 다시 싸우면 된단다. 연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비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굵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꼬리치기에 흙먼지가 풀썩 일어날 정도로 힘이 실려 있어 연희는 새삼나비의 힘에 놀라곤 했습니다. 나비의 덩치가 커지면서 산속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밤마다 들리던 늑대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오두막 근처에서는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산속의 짐승들이 나비의 존재를 알아채고 피해가는 것처럼 오두막 주변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연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나비가 뒤를 따르면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단지 나비가 커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숲속의 생명들은 본능적으로 산군의 기운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나무꾼들이 산 깊은 곳까지 올라왔다가 연희의 오두막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마당에 엎드려 있는 거대한 짐승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내려가 연희네 집에 집채만한 괴물이 산다.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것이 눈에서 불을 뿜더라 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연희의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급기야는 연희가 요물을 키워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희가 부모를 잃고 미쳐서 맹수와 산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짐승이 언젠가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희는 며칠째 장터에 나가지 않아 이런 소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점점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고 촌장 어르신이 다시 한번 연희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촌장 어르신은 건장한 청년 2명을 대동하고 힘겹게 산길을 올라 연희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나비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지 않았다면 빗소리에 묻혀 그들이 오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간 연희는 마당에 서 있는 촌장 어르신과 청년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연희야, 내 지난번에 그리도 타일렀건만 어찌하여 아직도 저 위험한 짐승을 끼고 사는 게냐. 촌장 어르신의 목소리는 엄했고 뒤에 선 청년들은 몽둥이를 쥔 채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방 안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연희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나비는 위험하지 않아요. 저와 함께 먹고 자는 식구입니다. 제발 나비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게냐. 지금은 네가 밥을 주니 따르는 척하지만 맹수의 본성은 피를 보면 깨어나는 법이다. 더 커져서 너를 잡아먹고 마을 사람들까지 해치기 전에 당장 산 밖으로 내쫓거나 정 못하겠으면 우리가 처리해주마. 어르신의 말이 떨어지자 청년들이 몽둥이를 고쳐쥐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나비가 문을 박차고 튀어나와 연희 앞을 막아서며 하악질을 했습니다. 그 덩치가 이미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였고 번뜩이는 안광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청년들은 나비의 기세에 눌려 의학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촌장 어르신조차 주춤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나비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등을 구부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지만 연희가 황급히 나비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 나비야. 그러면 안 돼. 이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연희의 외침에 나비는 거짓말처럼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연희의 등 뒤로 숨으며 낮은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연희의 말 한마디에 사나운 맹수가 순한 양처럼 변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촌장 어르신께 빌었습니다. 어르신, 보셨지요? 나비는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제가 산속에 틀어박혀 마을에는 내려가지 않을 테니 제발 나비와 함께 살게만 해주세요. 빗물에 젖은 연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그 간절함이 어찌나 절절한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비 또한 연희의 곁에 딱 붙어 앉아 촌장 어르신을 빤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 동안 연희와 나비를 번갈아 보던 촌장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로다. 짐승과 사람이 저리도 애틋할 수 있다니. 어르신은 혀를 차며 청년들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좋다. 네 정성에 갸륵하여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마. 허나 명심해라. 만약 저 짐승이 마을 사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그때는 내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을 포수들을 불러서라도 잡을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아라. 어르신 일행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넘어진 연희에게 다가와 까칠한 혀로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거대한 머리를 연희의 품에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나비야.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연희는 나비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두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비는 평소처럼 발치에서 자지 않고 문 쪽을 향해 앉아 밤새도록 밖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하면서도 쓸쓸해 보이는지 연희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도 촌장 어르신의 경고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요. 나비는 분명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고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연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나비는 괴물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벌벌 떨던 작고 여린 생명이었고 부모님을 잃고 텅 빈 집을 채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무서워해도 연희만은 나비를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도 알아주겠지. 연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비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하고 규칙적인 나비의 심장 소리가 연희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속의 밤은 더욱 길어졌고 겨울을 재촉하는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다가올 겨울이 예전보다 훨씬 춥고 혹독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감도 넉넉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점점 더 야생의 본능을 드러내는 나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나비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길게 하품을 할 때면 입안 가득한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희는 마당에서 나는 쿵소리에 잠이 깼는데 나가보니 나비가 산에서 멧돼지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 마루 밑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나비는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었지만 연희는 피가 묻은 나비의 입가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비는 연희가 주는 익힌 음식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나비를 혼내는 대신 묵묵히 멧돼지를 치우고 나비의 입을 닦아주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비야, 산에서 사냥을 하는 건 좋지만 사람들에게 들키면 큰일 난단다. 조심해야 해. 연희의 걱정, 어린 말에 나비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나비가 점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산의 영역으로, 신령스러운 짐승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었기에 연희는 그저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흐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산속에서 도깨비불 같은 눈빛을 보았다거나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산으로 가는 길목에는 금줄을 쳐서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연희와 나비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세상과의 끈은 점점 얇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두막 안의 온기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고 둘 사이의 유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곧 눈이 내릴 기세로 하늘이 잔뜩 흐려진 어느 날, 연희는 마지막으로 남은 감자를 쪄서 나비와 나누어 먹으며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매서운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낡은 오두막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나비가 갑자기 먹던 것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감지한 맹수의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연희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나비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정막을 깨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추위보다 더 무섭고 굶주림보다 더 잔혹한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나비를 끌어안았고 나비는 그런 연희를 지키려는 듯 앞발을 단단히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 평화롭고 작은 오두막에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겨울이 찾아왔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시작되었고 매서운 추위가 산골짜기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소미불 같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연인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처막 끝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문틈으로 항소바람이 들이닥쳐 방안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쩡하고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산속의 모든 생명들이 숨을 죽이고 깊은 잠에 빠져든 듯 오두막 주변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겨우내 먹을 식량을 걱정하며 비어가는 뒤줄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는데 가을에 부지런히 갈무리에 둔 감자와 말린 나물들도 나비의 엄청난 식욕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방 안에 들이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거대해져서
윗목에 웅크리고 앉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추위에 떠는 대신 나비의 털 속에 파고들어 잠을 청하곤 했는데 나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웬만한 아궁이 불보다 훨씬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연희가 추워할까봐 밤새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내어주며 살아있는 난로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자 연희와 나비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에 갇힌 것처럼 오두막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깜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 연희는 마른 솔방울이나 나뭇가지를 주워다 겨우 불씨만 살려두는 형편이었지만 나비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비는 배가 고플 텐데도 보채지 않고 묵묵히 연희의 곁을 지켰는데 가끔 연희가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밥을 덜어주려 하면 코로 그릇을 밀어내며 연희에게 먹으라는 시렛을 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더 깊은 속을 가진 나비를 보며 연희는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운 연희는 나비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규칙적으로 들리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놀라 일어나 불을 켜보니 나비는 잠들지 않고 뜬 눈으로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호롱불빛을 받아 붉게 이글거리고 있어 순간 연희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희가 알던 순한 고양이의 눈이 아니라 산을 호령하는 맹수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비의 동공은 바늘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어 방 안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나비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나비야, 왜 그러니 밖에 누가 왔어? 그러자 나비는 연희의 손길에 잠시 시선을 돌려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비의 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바깥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고 꼬리는 바닥을 탁탁 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직감적으로 나비가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음을 깨달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연희는 마당으로 나가 보았지만 밤새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아 산 아래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성을 지키는 장수처럼 늠름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나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았지만 하얀 눈과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일 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골 생활을 오래 한 연희 또한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 냄새 속에 섞인 비릿하고 낯선 쇠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사실이 되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먹고 살기 힘들어진 유랑민들이 도적대로 변해 산을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검은 바람이라 불리며 외딴 집들을 덮쳐 곡식을 빼앗고 짐승을 잡아가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었는데 관아의 포졸들도 눈이 많이 쌓여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마을 입구를 봉쇄했지만 산중턱에 홀로 떨어진 연인의 오두막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과의 왕래가 끊겨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나비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나비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연희가 놀라 뒤따라 나가보니 나비는 순식간에 눈 덮인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비야, 어디가 가지마. 연희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나비는 돌아보지 않았고 연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져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비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반대로 사냥꾼들에게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연희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하고 문밖만 서성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도 나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희는 불안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당에서 쿵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 연희는 버선발로 뛰쳐나갔는데 그곳에는 나비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비의 입가와 발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연희를 보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안도감과 함께 나비의 야성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나비가 자신을 위해 사냥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배고팠지, 이거 먹으라고 잡아온 거야. 연희가 묻자 나비는 멧돼지를 연희 앞으로 툭 던져놓고는 칭찬해달라는 듯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나비의 정체는 명확해졌는데 나비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라 산중의 왕, 호랑이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덩치는 소보다 더 커졌고 발바닥은 소뚜껑만 했으며 등에는 황금빛 털과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위엄을 뽐냈습니다. 연희는 촌장 어르신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맹수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비오는 날 자신에게 의지하던 작고 여린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비는 산군산준이 되어 연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겨울 바람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밤이면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까이서 들려왔지만 오두막 주변에는 감히 어떤 짐승도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오두막 주변에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해두고 밤마다 순찰을 돌았기 때문인데 덕분에 연희는 그 깊은 산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비의 경계심은 날로 높아져만 갔고 낮에도 좀처럼 잠을 자지 않고 귀를 쫑긋거리며 사방을 감시했습니다. 연희는 나비가 무엇 때문에 저토록 예민해져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그저 나비의 등을 쓸어주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횟감을 구하러 잠시 집 뒤편 숲으로 갔던 연희는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신발 자국이었는데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다가 다시 숲으로 사라진 흔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나비는 이미 마당에 나와 털을 곤두세우고 발자국이 난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도적대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연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비는 방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마루에 엎드려 밖을 지켰는데 아무리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비는 자신이 밖에서 지켜야만 연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마루에서 밤을 새우려는 나비가 안쓰러워 연희는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지만 나비는 이불을 털어내고 오로지 어둠 속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그띨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삼켜버린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눈을 밟는 사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하나가 아니라 여럿의 발소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연희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고 마루에 있던 나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비의 두 눈만이 푸른 인광을 뿜어내며 허공을 갈랐고 그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적들은 자신들의 인기척을 숨기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상군의 예민한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비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낯선 사내들의 땀 냄새와 쇠붙이 냄새를 맡아냈고 귀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속삭임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없는 걸 보니 잠든 모양이군. 털어봤자 나올 게 있겠어. 계집아이 혼자 산다니 쌀이라도 있겠지. 도적들의 비열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고 연희는 두려움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비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여 놈들을 놓치거나 연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엿보였습니다. 맹수의 본능과 영물의 지혜를 모두 갖춘 나비는 가장 확실한 순간에 적을 제압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키며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나비의 온몸은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기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오두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뜯겨 나가고 검은 그림자 대여섯 개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고 굶주림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인기척이 없는데 다 얼어 죽은 거 아니야. 한도적이 킬킬거리며 마루 쪽으로 다가왔을 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움찔하며 움직였습니다. 도적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앞을 살폈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나비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며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었는데 달빛을 받은 나비의 모습이 드러나자 도적들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마루 위에 버티고 앉아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광경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입을 열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로 포효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침범해선 안 될 영역을 넘어온 자들에 대한 산군의 준엄한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희는 문고리를 잡은 채 밖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도적들의 숨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올 나비의 포효가 산천을 뒤흔들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연희는 나비가 살생을 하지 않기를, 부디 저들을 쫓아내기만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어 주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산골 오두막은 더 이상 연약한 소녀의 집이 아니라 산신령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마침내 나비가 입을 열어 토해낸 포효는 산천 초목을 벌벌 떨게 만들 만큼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크앙 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무더기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고 마당에 서 있던 고목나무의 가지들이 파르르 떨며 눈꽃을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태고적부터 이 산을 지켜온
산신령의 분노이자 침범해서는 안 될 성역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날아올랐고 멀리 있던 짐승들마저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일 정도로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섰던 도적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는데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나비의 그림자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드리워졌고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눈은 도적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나니 호랑이다 집채만 한 호랑이야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치자 그제야 정신이 든 도적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와 낫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비는 겁에 질린 사냥감들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갔는데 그 발걸음은 묵직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아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덮인 땅이 푹 꺼지며 거대한 발자국이 남았고 코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입김은 하얀 연기가 되어 도적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비는 굳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압도적인 기세만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바지 저고리가 축축해질 정도로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꺼져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라. 나비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기운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다시 한번 짧고 굵게 크르릉하고 목을 긁는 소리를 내며 앞발을 허공으로 쳐들자 도적들은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눈밭을 맨발로 뛰었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치고 당기며 눈 위를 뒹굴었습니다. 산속의 정막을 깼던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렇게 꼬리를 말고 주랭랑을 쳤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도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비는 한참 동안이나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거리며 주변의 모든 소리에 집중했고 팽팽하게 긴장되었던 근육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낯선 냄새가 나지 않고 산속의 평화가 되찾아왔음을 확인하자 나비는 그제야 호호하고 긴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곤두섰던 털이 가라앉고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는 다시금 부드러운 호박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군의 위험을 벗어던지고 다시 연희의 다정한 친구로 돌아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지만 밖이 조용해지자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나비의 거대한 등판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고마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비야.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나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적들을 호령하던 무시무시한 맹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희를 보자마자 야옹하고 어리광 섞인 소리를 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비록 덩치는 산만했지만 연희에게는 여전히 비오는 날 품에 안겨 떨던 그 작은 고양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희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가 나비의 굵은 목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나비의 털은 바깥의 냉기를 머금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마워. 나비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연희는 나비의 털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고, 나비는 그런 연희가 안쓰러운지 거친 혀로 연희의 눈물을 핥아주고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와 작은 소녀가 눈 덮인 마당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연희와 나비는 한참을 그렇게 마당에 서 있다가 추위를 피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덩치가 너무 커서 문을 통과하기 힘들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리고 기어서라도 연희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나비는 윗목을 가득 채우고 누웠고 연희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연희와 나비 모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비가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연희는 나비의 배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나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산에서 내려온 도적들이 관아 앞에 널브러져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적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신령이 노하셨다. 집채만한 괴물이 불을 뿜었다며 헛소리를 해댔는데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도 잃어버린 채 동상에 걸려 벌벌 떨고 있는 꼴이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도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연인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고양이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 몇 명이 조심스럽게 산을 올라 연인의 집 근처를 살펴보러 갔는데 그들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진 가운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은 소뚜껑만 했고 발톱 자국은 깊고 선명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야. 진짜 산군이 나타난 개야. 청년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자신들이 본 것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인의 집에 진짜 호랑이가 그것도 영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연희를 유물을 키우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산신령의 보호를 받는 아이, 산군이 선택한 아이가 되어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연희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연인의 집 쪽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희의 심기를 건드리면 산군이 노할까 두려워 마을 어른들은 연희에게 쌀이나 반찬을 몰래 문 앞에 두고 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존경과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연희와 나비는 마을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도적들이 남기고 간 몽둥이와 낫을 치우고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며 연희는 다시 부지런한 산골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나비는 밤새 도적들을 쫓느라 힘을 많이 썼는지 며칠 동안은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만 잤는데 연희는 그런 나비가 안쓰러워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푹 자고 일어나렴. 맛있는 고구마 삶아줄게. 연희는 나비의 콧잔등을 쓰다듬으며 사랑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나비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비의 눈빛에 깃든 깊은 침착함과 여유였습니다. 이제 나비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연희를 지키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비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묵직하게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제왕의 풍모를 드러냈습니다. 연희 또한 그런 나비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이제는 촌장 어르신이 다시 찾아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연인의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새 몰래 두고 간 쌀자루와 고기, 이감들이 마당 한 구석에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두고 갔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연희도 곧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음을 눈치챘습니다. 나비야, 이것 봐. 마을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봐. 연희는 기뻐하며 나비에게 고기를 구워주었고 나비는 맛있게 먹으며 만족스러운 듯 그르렁거렸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에 연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맑게 갠 오후, 촌장 어르신이 다시 한번 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촌장 어르신은 마루에 엎드려 있는 거대한 나비를 보고 잠시 움찔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연희를 부르셨습니다. 연희야, 잘 지냈느냐? 어르신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엄하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희는 반갑게 마중을 나가 인사를 올렸고 나비는 고개를 들어 어르신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적개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내 그동안 너를 오해했구나. 이 짐승은 아니, 이 산고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영물이로구나. 촌장 어르신은 나비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짐승에게 고개를 숙이는 촌장님의 모습에 연희는 당황했지만 그것은 나비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인간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는 아무도 너와 이 산군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어르신의 따뜻한 말씀에 연희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연희는 나비의 목을 끌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었지? 나비야, 이제 우리는 쫓겨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어. 나비는 연희의 말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연희의 볼에 까칠한 혀를 갖다 대며 애정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고 맑고 경쾌한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연인의 오두막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키는 수호신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연희는 밤마다 나비의 등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불렀고 나비는 그런 연희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영혼으로 이어진 두 존재의 우정은 깊은 산속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데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계곡의 얼음 밑으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봄이 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비가 점점 더 자주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자신이 속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나비는 잠든 연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올라 달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이전의 포효와는 달리 애절하고도 그리움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연희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연희도 나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헤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 연희와 나비는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함께 눈밭을 뒹굴며 장난을 치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산골 오두막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두 존재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의 오두막 주변에도 노란 산수유 꽃과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해주었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짙은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완전히 성체 호랑이가 되어 오두막 마당이 좁게 느껴질 만큼 거대해졌고 그의 황금빛 털은 봄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눈빛은 자꾸만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봉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나비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곁에 머물 수 없는 산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여전히 연희를 살뜰히 챙기고 따랐지만 밤이 되면 오두막 곁을 떠나 깊은 산속을 배회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이슬에 젖은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돌아온 나비의 몸에서는 짙은 흙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야생의 향기가 묻어났는데 그것은 나비가 인간의 세상과 자연의 세상 사이에서 서서히 자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희는 그런 나비의 털을 비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비야, 산이 그립니? 네가 가고 싶다면 언제든 가도 좋아. 나는 괜찮아.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비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런 연희의 마음을 아는지 묵묵히 연희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던 몽환적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운마루 밑이나 마당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나비가 방문 앞에 얌전하게 앉아 연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연희는 나비의 눈빛을 보자마자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으며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나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가는구나. 우리 나비. 산의 왕이 되러 가는구나. 연희의 말에 나비는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연희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까칠하면서도 따뜻한 그 감촉을 연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비는 연희에게서 떨어져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자신이 머물었던 자취를 눈에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촌장 어르신이 계신 마을 쪽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비가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 때마다
연희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소리내어 울면 나비의 발길이 무거워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른 나비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지켜볼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비는 길게 포효 한 번을 남기고 하얀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산천을 울리는 그 우렁찬 울음소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새로운 상군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나비가 떠난 후 연희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밥그릇도 잠자리도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진 잿마루가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자신과 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나비가 남기고 간 발자국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씩씩하게 잘 살게.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주인이 될게. 봄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나비가 꼬리로 살랑거리며 위로해주는 것 같은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비가 떠났다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동안 나비 덕분에 산짐승이나 도적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군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허나 그분께서 아끼던 아이가 홀로 남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산군에 대한 도리이자 은혜를 갚는 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를 돕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연희를 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연희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네 집에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겨우내 망가진 지붕을 고치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었고 아낙네들은 갓 지은 밥과 반찬을 싸들고 와서 연희의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연희야, 혼자라고 너무 외로워 마라. 우리 마을 전체가 내 가족이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나비가 떠난 빈자리가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나비가 이어준 이 소중한 인연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나비는 곁에 없지만 나비가 남기고 간 선물은 연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고 산은 짙은 초록으로 뒤덮였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약초를 캐러 산을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험한 산길을 갈 때면 덩굴이 저절로 거쳐 길이 열리는가 하면 구하기 힘든 귀한 산삼이나 약초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큼직한 멧돼지 한 마리가 잡혀 있었는데 목덜미에 난 상처를 보니 분명 호랑이의 솜씨였습니다. 연희는 단번에 그것이 나비가 보낸 선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비야, 고마워.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연희는 산 정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비는 언제나 연희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고는 연희를 산군이 보살피는 아이라 부르며 더욱 신성시하고 공경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연희네 집 근처에서는 절대 활시위를 당기지 않았고 나무꾼들도 오두막 주변의 나무는 베지 않고 남겨두어 숲이 집을 감싸 안도록 했습니다. 연희의 오두막은 산속의 작은 성소처럼 여겨졌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연희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거나
산군에게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을의 우환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연희는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잿감은 창고에 가득했고 식량도 넉넉하여 배를 밀을 일이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휘잉하는 바람 소리 속에 섞여 들려오는 묵직한 호랑이의 포효는 연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였습니다. 연희는 나비가 이 눈 덮인 산을 호령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희는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나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마음 착한 소녀가 호랑이를 키웠단다. 그 호랑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산신령이 되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산에 호랑이가 살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단다. 바람이 불 때 산을 잘 보렴. 황금빛 털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을 게다. 이렇게 연희와 나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동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희는 나이가 들어서도 산을 떠나지 않고 오두막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산짐승들이 친구처럼 찾아왔고 집 앞에는 철마다 산머루며 달에 밤 같은 산의 열매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산신령과 소통하는 무녀가 되었다고도 했고 산군의 아내가 되었다고도 했지만 연희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나비는 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그저 비 오는 날 만난 소중한 친구이자 영원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 산과 마을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연희는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비는 아니었지만 나비를 쏙 빼닮은 젊고 늠름한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연희를 보고 사납게 굴기는커녕 꼬리를 흔들며 야옹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그 호랑이가 나비의 자손임을 직감했습니다. 오, 네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왔구나. 반갑다. 참으로 반갑다. 연희가 손을 내밀자 호랑이는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인연의 끈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생애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깃든 사랑과 믿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맹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산군이 보내는 안부 인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희와 나비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듬직한 수호신이 찾아와 편안한 쉼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산골 오두막의 아궁이 불빛처럼 따스하고 호랑이의 품처럼 포근한 밤 되시기를. 깊은 산속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온기는 당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깊고 평온한 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비 오는 날 찾아온 작은 인연이 만든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의 머리맡을 비추고 있습니다. 산군이 지키는 마을의 밤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자고 새들도 잠든 시각,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